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즉흥적인 정책 개발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즉흥적인 정책 발표가 국민들에겐 혼란을 가중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최근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천도를 거론하면서 세종시로 많은 국가기관을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 지금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 중에 한 분인 이창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문재인 정부 네, 보면 네. 진짜 정말 약간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이 맞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갑자기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 때도 이렇게 잘 흔들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이 세종시로 국가기관을 옮긴다.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이미 결과가 나왔죠. 네. 이제 헌재에서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네. 신행정 수도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네. 내세웠고 그래서 정권을 탈환했고 네. 그리고 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재에서 판결이 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위헌이 있다 해서 헌재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바뀐 변질이 돼서 추진한 게 행정중심 복합도시라 그래가지고 네. 세종시 일대, 지금은 세종시지만 네. 과거에는 그게 이제 공주 영기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크게 6개 지구로 네. 나눠가지고 공사를 했고 이제 착근이 돼서 가고는 있지만 네.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일부 4지구, 5지구, 6지구 네. 국제 업무 개발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지구라든지 네. 교육지구를 하겠다는 그런 지구라든지 일부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천도를 하겠다. 네.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난 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는 사법부를 무시하는 거 이전에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고 있는 헌법 질서조차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일부 네.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모 의원이, 민주당의 모 의원이 자기가 발의한 거는 헌법과 상관없이 위헌과 상관없이 위헌적 요소가 없이 발의할 수 있다. 그 법률만 따르면 된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니 네. 모든 게 헌법에 바탕을 해서 모든 법률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법률안을 만들 건지 모르겠지만 네. 헌재에서 위헌이 된 사안을 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법률로 가면은 안 지켜도 된다, 관계없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발상 자체가 그러면 이제는 헌법까지 무시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뭐 1, 2년 동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 10년, 네. 20년 장기간을 계획을 세워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네.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적으로 했던 그런 노무현 정권의 그 잘못된 선례를 또 지금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이렇게 정말 냉정하기보다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제가 경제학자지만 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100% 정말 양보해서 네. 좋게 네. 해석을 한다고 할 경우에 네. 차라리 노무현 정부 때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차라리 일반의 양심이라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위헌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네.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네. 그래서 그래도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네. 추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일반의 양심이라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싶은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가 나왔고 그리고 기업도시 혁신도시라 그래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에 추가로 해서 공기업 이전 네.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러한 대전제나 철학이나 명분이 없이 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고 한 정부가 네. 이미 논란이 되고 이미 교통 대책도 동전 앞뒷면 뒤집듯이 그렇죠. 그렇게 혼란을 가중시킨 3기 신도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고 하는데 수도권에 그것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가야 되는데 수요가 있는 곳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도심,
네. 역세권, 네.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도시, 1기 신도시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네. 다시 재건축이 돼야 되는 그런 곳에 수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난데없이 수도권에 저 구석에 네. 또 변두리에 네. 그렇게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고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철학도 없는 정부가 갑자기 근데 또 그린벨트 가지고 논란을 치더니 네. 뭐 일간지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5일 동안 8명이 숟가락 얹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난데없이 이제 천도를 들고 나와요. 네. 근데 천도를 들고 나오면서 마치 자기네들은 여론조사도 해봤고 마치 오랜 연구를 거쳤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려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자기네들의 정책 스탠드가 A, B, C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A로 갔다가 Z로 갔다가 F로 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말의 양심도 없다고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의 그런 그 수도 이전 거기서부터 전 이야기가 잘못됐다 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또 그 노무현 정부의 그 핵심 인물이 바로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왜냐면 충남 연기가 아니라 오송역 인근이었으면 사실 교통도 편리하고 네. 거기에 공간도 되게 넓은 네. 지금 뭐 오송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드신 바이오 산업단지만 네. 해도 엄청나게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네, 네. 거기에 모든 행정기관과 그리고 뭐 정부기관, 공기업까지 다 이전을 한다 그랬으면 국민들이 아마 찬성을 하고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했을 텐데 네. 무리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 무리한 진행을 그대로 또 따라서 배운 게 바로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게 더더욱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대명제를 끌고 온 거는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그러한 균형이 무너졌고 네. 그러한 대명제도 아닌 그야말로 자기네들 지지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내놓는 그러한 네. 인상밖에 못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오송 사례 네. 말씀하셨지만 지역 정책, 네. 지역 균형 발전 또는 우리 지역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기본 네. 원칙은 뭐냐면은 결국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생산 함수를 우리가 얘기할 때도 네. 생산 함수의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노동이 가야 되고 자본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역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되는 겁니다.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네. 정부가 할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동산의 핵심의 한가운데 있는 게 또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커서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래서 수도권 집중이 된 이유도 그렇죠. 결국 교육 문제인데 네. 교육도 지방에서 어느 지역에서건 어느 학교에서건 정상적인 교육만 받으면은 아 내가 원하는 네.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네. 그 지역에서도 아 이러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네. 이런 확신만 들면은 네. 왜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몰리게만 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살리고 교육의 편차를 격차를 없애는 게 급선무고 네.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의 핵심은 정말 이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제들을 과감히 없애주는 네. 최소한의 정부가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이어지나? 그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아 우리가 사는 곳도 행복해 우리가 사는 곳도 서울 못지않게 편리해 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왜 안 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건 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런 오송이나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건 차지하고 네. 또 엉뚱하게 엉뚱한 지역을 개발한다? 네. 그 도시가 완성되는 데까지 10년,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10년, 20년이 이미 세종시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죠. 세종시가 건설됐다고 해서 지금 비효율이 사라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성장 도시가 됐냐 이거죠. 안 됐죠. 여전히 비효율은 초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와서 천도다? 이거는 지역 정책, 지역 경제 정책,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기본 철학이 없는 정부가 내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정책을 만들 때 즉흥적으로 이게 여기가 문제니까 딴 데로 이슈를 돌리겠다. 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만약에 여기 해결이 어려우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보고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그리고 많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이번 주에 부동산 이슈가 나오니까 다음 주에 부동산은 태릉 골프장을 갑자기 개발한다고 한다는 네. 거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원리, 네. 시장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 정책 실패가 끊임없이 22번이나 반복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봐도 자명한 거예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 세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이 세가 만약에 오른다. 그럼 자기가 그러한 보유세 부담이 이런 게 할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정가를 하는 겁니다. 세입자한테. 네. 그럼 세입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사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세대를 분리시킨다 그럴까?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대 그게- 분리, 뭐 지역 분리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가구를 붕괴시키는 그런 악영향도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은 그야말로 시장을 이기려다 보니까 자기네들만의 정책을 내세웠고, 네.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은 마치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남기는 그렇죠. 그런 형태를 보여줬고, 네. 30, 40대 내 집 하나 마련하려는 그러한 우리 젊은 청년들, 네. 신혼부부들, 그리고 애 하나 있는 그러한 우리 한참 사회에 열심히 일해야 될 중추가 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허리, 네. 그런 계층들은 내 집만의 꿈을 포기하고 그냥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자포자기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데없이 천도를 덜 먹이니, 네. 아니 부동산 잡겠다고 천도 얘기했는데 세종시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올랐죠. 갑자기 호가가 2억 3억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바로 정부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지역 정책에 대한 그런 원칙을 말씀드렸고, 네. 부동산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면 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은 그야말로 저희 보수 정부라 그럴까, 어쨌든 네. 저희 정상적인 네. 정부가 정책을 한 것처럼 청년, 네. 노인, 네. 아니 사회 초년생, 네. 신혼부부,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 네. 이러한데 타겟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 그렇죠. 정책이. 그렇죠. 그렇게 정부 정책은 딱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면서 네. 시장에서 그야말로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만 핀셋으로 꼽아내야지, 그렇죠.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걸 때려잡겠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양산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보면 빈대 하나 잡겠다고 온 국토를 지금 불을 지르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인 예. 것 같아요. 근데 이 빈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왜 어디에서 숨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면서 빈대를 잡겠다고 문자 불부터 지르는 네. 그런 모습인데 네. 정말 답답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답답하죠.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신문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우리 국민들도 왜 이런 부동산 정책을 내지 이미 아실 거예요.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 수요가 있는 것을 공급을 하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요. 도시의 수명이 다한 곳에 신도시, 일기 신도시가 그렇듯이 네. 그런 곳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고, 네.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면서 네. 그러면 그런 공간들이 살아나면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의 재정은 정말 타켓 마케팅 할 수 있는 그 계층을 위해서 투입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오히려 녹지 보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임대 주택을 그렇게 많이 지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도시 경제학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 감당이 안 돼서 그것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임대 주택, 그런 주택들이 남아 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면 상식적으로 안다는 거죠. 알고. 그리고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그게 문제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좋다 이거예요. 네. 왜 분양가 상한제 하나로는 안 됩니다. 정말 문제라면은 선시공 후분양이라든지 네. 분양가 상한제가 결부해서, 네.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매 조건부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임대부 분양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수단들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에 샥을 안 주면서 네. 공급은 공급대로 원활하게 하면서 집 한 채 살려는 사람이 자기가 평생 모아도 못 산다는 게 지금 서울 지역에 40년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약 40년 그러니까요. 걸린다. 그럼 그 사람한테 집을 살려 그러면 대출금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적정하게 그거는 수요 쪽에도 풀어주면서 네. 그렇게 시장을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네. 이 모든 걸 무시하고 무조건
수요 억제 정책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투기꾼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최근에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이 사모펀드에 의해서 이제 매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모펀드가 중국계 펀드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네.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뭐 더 따져봐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국 자본들이 부동산이 우리나라 부동산이 매우 많이 오르고 급하게 오르니까 단기간의 수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외국 자본이 투기꾼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그 서민들은 정말 집 한 채 가지려고 몇십 년간 일하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뿐인데 세금 폭탄을 맞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모펀드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사실 사모펀드가 태동이 되고 사모펀드를 어쨌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배경이나 네, 규제를 푼 배경은 뭐냐면은 스타트업 기업이나 네, 그 다음에 재도전하는 네, 그러한 기업들이 기술은 있는데 네, 투자 받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그러한 기업 쪽에 시중의 유동 자금이 흘러가서 그래서 기업의 생태계,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했어요. 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사모펀드는 어떻게 됐냐? 우리 이미 조국의 코링크 펀드부터 네, 시작해서 라임, 옵티머스 등등등 예. 보면은 사모펀드가 마치 기업 사냥꾼, 그렇죠. 기업 사냥꾼도 정상적인 사냥꾼이 아니라 알짜 기업을 자산을 다 빼먹고 그렇죠. 우회 상장이라는 명목하에 네. 그러면서 마치 이 불법을 양산하고 온갖 불법 행위를 다 저지르는 네, 그런 형태로 변형됐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애시당초 노무현 정부 때 네. 부동산 펀드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네, 선박 금융 펀드도 그렇죠. 도입이 됐고 네, 그게 부동산 펀드가 뭐냐면은 투자 자금을 부동산도 하나의 실물 경제입니다. 그렇죠. 실물 경제 안정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 네, 결국 경제 전체 돈이 돌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가 그렇게 변질이 되고 했다면은 그런 쪽에 매스를 가하고 그런 쪽에 규제를 도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네. 그쪽은 가만히 손 놓고 놔두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갑자기 뭐 그렇게 문제다? 네, 그럼 지금까지 뭘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펀드가 그렇게 활개치듯이 당초 아마 우리 널공들 네, 열심히 일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우리 공무원들은 알 거예요. 네, 이 공무원들이 사모펀드의 도입 배경이나 부동산 펀드나 리스 중심의 그러한 펀드들이 도입된 배경이나 네, 선박 펀드가 도입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왜 도입됐냐? 그건 한마디로 그겁니다. 금융 자본이 건전하게 실물 경제에 흘러가서 실물 경제 성장하는데 뭐랄까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도록 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목적이었다는 거 알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불법 사모펀드가 그렇게 3년간 흘러가는데 방치하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부동산 쪽에도 이렇게 부동산을 시장을 교란하는데 그런데 방치하고 있다. 이제 와서 그러니까요. 뭐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국정 운영에 철학이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정 운영에 철학이 없으면 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문성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 정책의 허점을 노려서 돈을 벌고 이익을 얻는 것을 속수무책 냅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처벌하려고 그러는 네. 정말 좀 답답한 모습이잖아요. 계속. 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적으로 숫자가 보여주는 게 GDP가 그 2,000조에 육박하는데 아무리 슈퍼 재정을 만들어도 정부 재정이 500, 600조예요. 네. 전체 경제 규모의 4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4분의 1의 재정 중에서도 절반이 복지 재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그럼 다시 말하면은 복지 재정과 경상 지출 네. 그 부분을 빼면은 투자적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45%에서 50% 봅니다. 네. 50%라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 전체 GDP의 한 8분의 1 정도가 투자적 지출이고 네. 정부의 재정 지출에 의한 승수 효과라 그럴까요? 네. 그런 그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경제 규모의 8분의 1 정도 어떻게 시장을 이기고 끌어가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마중물 역할과 그렇죠. 시장에서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도적인 역할. 네.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이만큼이 되는데 네. 무작정 기업 보고 무조건 리스크 테이킹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정부가 역할하고 그런 네. 마중물 역할. 그리고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장의 원리에 있어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공정 세력, 불공정 어떤 집단들, 네. 그리고 사회 정의나 시장 정의를 확립하는 그러한 감시자 역할과 감독자 역할에 철저하게 국한한다면 그렇죠. 정부 역할은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요. 이 정부는 그게 아니라 시장을 다 끌어가야 되고, 당신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을 이겨야 되고, 네. 그리고 기업을 옥죄해서 무조건 다 따라와야 되고. 네. 이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수요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무너지고, 시장의 감시자 감독자 역할이 아니라 네. 오히려 시장의 독재자처럼 네.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온갖 불법 행위들이 성행하고 네. 불공정 행위가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모펀드로 따지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 선량한 국민들,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소중히 키워가는 우리 일반 국민들, 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 피해 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책을 하나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예전에 조선시대만 봐도 한 가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의 시간을 두면서 차근차근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게 모든 국민들에게 뭐 100% 만족은 못 주겠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겁니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네. 다음 주 월요일날 무슨 정책이 또 나올지 몰라요. 네네. 천도 얘기가 나왔다가 또 수그러들고 또 갑자기 또 혁신도시를 또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정말 정직해야 되고 네. 솔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고 싶은 게, 정부의 정책은 쉽게 내놓고 정부가 먼저 집행한다 네. 하면은 그만이에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도 이제 임기가 한 1년 반 남짓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우리 정부 끝나면은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피해는 모든 게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라는 거죠. 그렇죠. 정부는 떠나도 국가와 국민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네. 다른 나라의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정부는 솔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그 단적의 단초를 제공했고 그 시발점이 전 정부의 정책들을 모든 걸 다 적폐로 몰면서부터 이 불행이 시작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정부 정책을 중에서도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오늘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하니까 지역 네.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개성했어야 될 정책은 네. 지역 창조 경제 센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왜? 그거는 그 지역의 지방 정부, 네. 그 지역의 연구원, 학교를 비롯한 네. 모든 산학 기관들, 네. 그 지역의 특화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중소기업들, 네. 그리고 이들 기업의 뭐랄까 노하우나 인프라가 약하니까 네. 이들 기업을 지원하고 견인할 수 있는 대기업을 참여시켜서 네. 그래서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의 산업을 견인해서 그 지역에서 어느 누구라도 창업을 할 수 있으면 창업을 하고 네. 그 지역의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게끔. 네. 근데 이걸 일시에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문을 다 닫으려고 했는데 하도 반발이 심하니 이거를 대기업 성장,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요. 창조경제혁신센터 남기는데 권역별로 남기겠다, 업종별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갔는데 거의 지금 뭐 원활히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살리고자 도입됐던 모든 펀드들이 네. 모든 자금의 원천들이 다 공중분해되고 사라져버린 네.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참 보면 정책을 위반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김현미 장관이 전 정부에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파트라는 건 공급을 결정을 하면 사실 2년, 3년이면 충분히 공급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난 정부에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서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지만 뭐 박원순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걸 다 막아버리는 바람에 올스톱 돼서 공급이 안 되는 거. 그 본인들이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뻔뻔함도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맞아요. 제가 올 초인가요? 실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실제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네. 정말 박근혜 정부 때 공급이 줄었냐, 네. 적었냐. 네. 근데요, 그 건축은 이제 착공을 해서 네. 준공 시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준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동일한 재임 기간,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2년과
문재인 정부 2년 이런 식으로 비교했을 때요. 오히려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 공급이 더 늘었습니다. 아, 그렇죠. 더 많았습니다. 네. 더 많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의 공급 정책 때문에 네. 그때는 공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그렇죠. 오히려 샥이 일어나가지고 네.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침체를 맞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공급의 쪽에 샥을 일으킨 이유는 결국 노무현 정부 때 수요 일변도의 정책을 가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필요해서 공급의 샥인데 그때는 수요 공급에 원리에 맞게 공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네. 재건축 재개발을 다 풀었고 네. 그래서 뉴타운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금자리라는 게 생겼고 네. 보금자리도 수요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수요가 정말 몰리는 강남권역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세곡지구고 그렇죠. 바로 강남 옆에 있는 하남의 미사 그리고 저기 강변도시고 우면동 쪽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렇게 공급을 해서 그나마 부동산 시장이 가격은 안정이 됐지만 너무나 공급에 샥을 주다 보니까 떨어진 거죠. 네. 그런데 보수 정부에서 공급을 안 해서 지금 이 난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생각은 아까도 뭐 일기 신도시가 이제 다시 또 이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실 때 네. 문득 떠올랐던 동네가 이 분당의 중앙공원 옆에 보면은 10층 정도 그거보다 좀 낮은 아파트들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야탐역 인근에도 그렇게 좀 낮은 아파트들이 뭐 상탑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도 그 용적률을 올려서 재개발을 하면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미니 신도시를 그 건설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하니까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는 이유가 네.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할 때 얘기할 때도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들고 나오는 게 네. 뭐 지방 세태 이런 얘기 들고 나오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지방 세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정확한 경제학 용어는 세태 도시라고도 하고 소멸 도시라고도 합니다. 근데 세태 도시와 소멸 도시가 학계에서 경제학적으로 정의할 때는 5만 이상이면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딱히 충청권에만 있냐 이거죠. 전국의 모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다 포함해서 세태도시, 소멸도시가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수도권도 서울이라는 큰 거대한 특별시지만 서울 안에 그렇죠. 구로 따졌을 때 네. 서울에도 지금 세태도시, 소멸도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때 그게 바로 종로구 중구에 그렇죠. 밤이 되면 암흑이다 하는 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꼭 요 단면만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야말로 수도권이 이제 세태도시, 소멸도시가 안 되게 하려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도 이미 일기 신도시 안에 수명이 30년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태 소멸이 되고 있고 네. 이미 안전상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재건축, 재개발하고 용적률을 높이고 거기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선시공 후분양이라든지 등등등 네.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기법들을 네. 동원한다면은 충분히 공급은 공급대로 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네. 제 생각할 때 땅이 없거나 공간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책 위반자들이 악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이 사람들을 때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노년역 주변에 대부분 주택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년역에서 뭐 신노년역 사이에 다 주택가고 이런데 오히려 그런 데를 뉴타운처럼 네. 거기도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렇죠. 용적률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그러면 뭐 만 세대 이상의 그런 미니 신도시 같은 규모의 그런 그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지을 만한 공간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런 곳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강남의 집값이 어떻게 보면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데 네. 수요가 몰리더라도 공급이 충분하면은 우리 가장 기본적인 수요 공급 가격 공급을 네, 따지면 그러니까요. 돼요. 공급이 늘어나면은 네.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건 공급 곡선 요 그래프 위에 네. 선 위에서 움직이지만 네. 공급 전체를 움직이는 거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죠. 네. 초과 공급이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 초과 공급도 수요가 몰리면 또 해소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 균형을 찾아가면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공급은 어떻게 보면 수직으로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공급은. 네. 공급량은 정해놓고 네.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 곡선이
자체가 수요 곡선사의 가격에 따라서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부 샥에 의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올라가니까 수요 곡선이 계속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공급은 수직이고 수요 곡선이 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러한 기본 경제 원리가 우리 아마 고등학교 우리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마 경제를 배우니까 알 거예요. 아니 저는 어렵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네.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강남 그리고 새 아파트로 만약에 한정을 한다면 강남에 새 아파트가 10,000가구가 있다고 치면 거기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돈에 자기 자산의 순서대로 10,000등까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밑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집값이 네. 없으니까 못 사는 네, 거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대출도 안 되니까 네. 온전히 자기 자산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이 새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그 수요가 늘어나니까 점점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10억짜리 아파트가 누군가가 전 12억에 살게요. 그럼 옆에서 13억에 살게요 하면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경매. 네. 경매 효과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매 효과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제라도 과거 정부가 했는 거는 모든 게 다 적폐다 이렇게 네. 모을 게 아니라 네네. 냉정하게 시장 원리에 따라가서 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수요 일변도의 정책에 의해서 세제 위주의 정책으로 가면은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거 정부의 정책이 정말 뭘 했는지 봐서 정말 이게 옳았다 그러면 과감히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말로만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하자는 사람들이 3기 신도시와 같은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이럴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천도라고 하는 이런 걸 적흥적 들고 나올 게 아니라 네. 왜 지역 균형 발전을 했는데 그들 정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대명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업 도시, 혁신 도시가 완성이 됐고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공기업이 이전했어요. 네네. 다. 네. 그거를 만약에 문재인 정부 논리를 한다면은 노무현 정부 때의 정책을 다 적폐라 그러고 다 중단했었어야죠. 네. 근데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살리겠다 해서 지역 창조 경제 센터를 중심으로 네. 그러한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에 올인했단 말이죠. 네. 이러한 과거 보수 정부들도 그렇게 했으니 지금이라도 이제 남은 1년 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렇죠.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과거 보수 정부의 정책들도 다시 되돌아봐라. 네. 되돌아보고 이제라도 정책을 선안해야 된다.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서 네. 정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려했던 게 지금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미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가 됐어요. 네. 1, 4분기 때도 마이너스 1.3%라서 샥이라 그랬는데 네. 코로나가 바로 경제 침체를 가져올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했단 말이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소비는 긴급 재난지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네. 증가했다 쳐요. 근데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설 투자, 설비 네. 투자 다 마이너스예요, 줄줄이. 네. 그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가 봉쇄 정치를 하고 하다 보니 네. 그리고 전 세계가 소비가 침체되다 보니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어요. 근데 이게 2, 4분기에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홍남기 부총리는 근데 엉뚱하게 제가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저는 비겁하다 얘기하고 저는 하는 이유가 네. 관료란 말이죠. 그러면은 경제 사령탑이란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경제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닌 건 아니다고 과감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부총리 재임 이후에 본인 목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는 네.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만 하더라도 40% 마지노선이라는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네. 그래 왔단 말이죠. 근데 이분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이 침체를 겪었다가 플러스 돌아섰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바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중국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은 틀립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중국은 거대 소비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의 상당수가 3분의 2가 대외 의존이 심화된 경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틀려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괜찮다? 이미 외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미 대한민국 경제를 가지고 WDB라고 네. W자 네. WDB라고 네.
이미 침체됐는데 잠깐 반등하다 다시 침체될 거라. 네. 그러니까 더블 딥이라는 거는 결국 그만큼 경제가 앞으로 향후 최소한 한 1년 내지 1년 반 동안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 네. 근데 이걸 아주 낙관론적으로 지금 2, 4분기인 그랬지만 회복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R자형이다. 아니면 L자형까지 주장해요. 떨어져서 계속 이 상태로 갈 거라고. 그러니까 V자형 반등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사령탑이 V자형 반등을 주장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러한 저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묻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 희망이라 그러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우한폐렴 이 사태가 진정되기 전에는 소비재를 제외한 그 다른 부분들은 계속 침체를 갈 거고, 네. 소비재야 사람들이 먹고 이제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그 소비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소비재 이외에는 정말 어려울 텐데 지금 허황된 뉴딜 정책을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뉴딜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사에 있어서 네.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산업화를 이룬 다음에 네. 대한민국의 큰 충격이 세 번째로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일 쇼크는 이미 우리가 극복을 했다고 보는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단계 중에 오일 쇼크가 온 거고요. 네. 그래서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도 뭐라 그럴까, 환율도 변동 환율이 아니었고 고정 환율이었고, 물가도 물가 안정화에 최우선을 둔 그런 정책이었고, 네. 거시 경제 정책이 시장 원리보다는 국가에서 옥죄할 수 있는, 네.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처럼 정부가 시장을 독자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규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네. 거죠. 근데 지금 네.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게 전 세계가 하나가 된 것처럼 세계는 평평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네. 자본의 이동이 완전 자유라예요.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뭐라 그럴까, 전 세계의 흐름에 네. 동조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네. 우리 경제가 뭐 좋아진다 네. 이런 희망보다는 세 번의 충격에서 더 힘들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그 힘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결국 뉴딜이란 그런 안이란 정책이 나올 게 아니라 정부가 네. 신경 써야 될 거는 일정 규모 미만의 종사자들. 아. 다시 말하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충격이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한데 타겟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국한해야 되는 거지. 네. 나름대로 정부가 다 끌어가겠다고 하면서만 뉴딜 정책 발표하고 한다면은 그 성장의 과실이 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세 번의 충격. 네. 그게 이제 IMF, 네. 그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 네. 코로나 이 사태인데 세계가 하나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 여기에 편성돼서 갈 수밖에 없다. 갈 네.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절대 전 세계 경제가 회복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경제도 독자적으로 회복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정부가 타겟팅을 해야 될 계층은 그러한 일정 규모 미만의 정말 그러한 근로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취약한 계층, 네. 거기에 정부가 올인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를 경기 침체,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마추어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정책, 그리고 갈대 같은 정책 변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뭔가 엄청난 정책이 아닙니다. 뭔가 획기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도 좀 진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정은커녕 더 화염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불이 나면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소화기를 뜯어서 소화기로 불을 꺼야 됩니다. 기름을 붓는 이 문재인 정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지 참 걱정이 됩니다.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널리 알려주시는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